Bitcoin is a security, and Bitcoin's its number one value proposition is security. 근데 비트코인이 바로 보안입니다. 비트코인의 제1가치는 뭐다? 보안. 에너지에 대한 보안이잖아요. 에너지가 돈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변환되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저장된다면 클라우드 내 암호화된 에너지의 벽 너머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인류 최초로 누군가의 폭력이 없이도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니까 말이에요. 비트코인 비밀키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리력을 집행할 정부가 필요가 없잖아요. 금과 같은 무기명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물리적 실체가 아예 없는 순수 정보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의 장점은 뭘까요?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을 비트코인으로 점점 모여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검열저항성, 탈중앙성, 희소성에 의한 화폐가치 보존 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물리적 위협과 외압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단단하고 더 똑똑한 진짜 돈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돈이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를 통해 쭉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자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자연 앞에서 불을 사용하고 물을 이용하고 원거리 공격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로 우뚝 선 역사나 인류 역사의 매 순간마다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대 도시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위대한 이유인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똑똑한 게 왜 이 세상을 바꾸고 진화시키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돈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는 어느덧 중세시대와 르네상스를 지나서 해상 네트워크 중심지의 도시들의 찬란한 역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편에 이어지는 기가 막히게 재밌는 철도 네트워크와 석유를 통한 에너지 네트워크에 대한 마이클 세일러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Let's go! And now the question is, what are the empires of the future? Where do they form? 다음으로 할 질문은 넥스트 제국은 무엇인가? 어디서 형성되었는가? 이른바 강철 시대의 개막입니다. 운하를 기반으로 하는 문어발 방식의 기존 시스템은 자유항구가 등장하면서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실제로 컨테이너선은 거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해운 네트워크의 권력이 싱가포르와 홍콩, 머스크 같은 회사로 이양됐죠. 컨테이너선은 낮은 에너지와 표준화된 방식으로 물건을 옮기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방식이 컨테이너잖아요. 참고로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기술은 쿠버네티스, 도커 등을 이용한 컨테이너형 소프트웨어입니다. 물건 전부를 몽땅 컨테이너에 넣는다는 점에서 원리는 같죠. 아무튼 그렇게 컨테이너의 형태로 배에 실리는데 항구의 선적, 하역 장치도 표준화되어 있고 열차나 트럭도 이에 맞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으니 비용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엄청난 혁신인 거죠. Standardization once again. Right. So I do have a question about 로마 시대 때부터 나왔던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국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로마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는데 모든 제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표면상의 목적은 국경을 수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 각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법을 집행하고 국내외 상업활동,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넥스트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참 많이 고민해본 주제인데 인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폭력을 독점하는 누군가, 과거에는 제국 황제였을 거고 지금은 국가 정부겠죠. 이처럼 해당 관할권 내에서 보안이라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아 온 건데 이 점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흥미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누군가의 폭력이 없이도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니까 말이에요. 비트코인 비밀키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리력을 집행할 정부가 필요가 없잖아요. 금과 같은 무기명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물리적 실체가 아예 없는 순수 정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미래의 제국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제국은 보안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죠. 지금도 미국의 넘버원 수출품은 보안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마이애미 해변에서 누군가에게 저격당할 걱정 없이 맘 편히 살 수 있잖아요. 만약 어떤 위험 지역에 거주한다면 아마 경호원 100명을 써야겠죠. 그래서 결국 보안입니다. 징기스칸에 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몽골이 아시아를 통치했을 때 젊은 부녀자가 금단지를 머리에 이고 제국의 끝에서 끝까지 횡단하더라도 추행당할 일 따위는 없었다. 몽골군조차도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죠. 난장 까는 놈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를 훔치거나 누군가를 해치면 바로 몽골 군대가 나타나서 100마일 반경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처단했잖아요. 시스템에 장난치려는 놈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거죠. 까불면 뒤진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국들은 시민들을 위해 보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제외되는 비시민권자, 외국인, 노예, 하층 계급 등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보안이라는 걸 제공하는 거죠. Bitcoin is a security, and Bitcoin's its number one value proposition is security. 근데 비트코인이 바로 보안입니다. 비트코인의 제1가치는 뭐다? 보안. 에너지에 대한 보안이잖아요. 에너지가 돈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변환되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저장된다면 클라우드 내 암호화된 에너지의 벽 너머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권리와 힘을 부여하죠. 물론 아직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들을 상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요. 나만 가질 수 있는 보호막, 이런 게 물리세계에 있다면 사이버 공간의 비트코인과 같은 것일 텐데 나의 생명, 신변, 안전에 대해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돈은 에너지이자 생명력이고 곧 파워잖아요. 그런 파워를 지킬 수 있다면 많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물리적 세계의 보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30년대의 나치 독일 시대에는 많은 유대인들의 돈이 독일에 묶여 있었는데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마치 그림자 은행처럼 자본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도와주면 10%, 20%, 30%를 챙기는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엔 그들이 50%, 70%, 90%를 챙기게 되자 90%를 뺏기느니 그냥 독일에 남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죠. 이처럼 자산에 대한 실질적 파워를 갖지 못해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없으니 신변의 안전도 취약해지는 겁니다. 본인 안전을 위해 뭘 내고 싶어도 낼 게 없고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죠. 혹은 떠나기 위한 뇌물을 낼 수도 없고요. 이런 면에서 가장 유용하고 설득력 있는 비트코인 활용 사례는 전쟁 지역을 탈출하려는 난민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나 비트코인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금은 총을 가진 사람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금은 물리적으로 뺏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적어도 총 든 놈들한테 뇌물을 줄 수 있잖아요. 탈출의 시작점의 절반, 탈출이 끝나는 점에서 나머지 절반. 그놈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우리를 총 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냐? 죽이고 남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까요. 금 같은 경우엔 죽인 다음에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폭력보다는 협상을 유도하는 점이 비트코인의 부차적인 장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 측면의 보안성이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If we think about the steel age, 이제 강철 시대 얘기를 해보면 철도 역시 네트워크입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단단하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경제의 넥서스가 생기죠. 따라서 항구와 마찬가지로 철도가 교차하는 곳에 위대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철도가 만나는 중앙점에서는 지나가는 모든 열차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파리에서 독일로 재화가 이동할 때 프랑스가 세금을 걷는 거죠. 철도 중앙역이 넥서스인 셈입니다. 철도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병창과 군대 이동의 측면입니다.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는 힘을 준 거죠. 윈스턴 처칠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무명 시절 25살이었나? 암튼 그때 그는 리버워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대단한 모험가죠. 처칠은 키치너 장군 휘하에서 수단 전쟁에 참전했는데 수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국이 했던 모든 것들을 책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막을 가로질러서 나일강 1000에서 1500마일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 전략을 왜 짰는지도 물론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다음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영국이 카르툼으로 가는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느냐? 만약 철도를 건설하는 데 성공한다면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럴 수 없다면
군대나 중장비를 옮길 수 없을 테니까 전쟁에서 패했겠죠. 그 전쟁을 리버워라고 부르지만 철도 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철도만 건설되면 폭탄 기관차를 든 군인들이 나타나서 적군을 휩쓸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공정한 싸움이 아니죠. 기관총하고 창하고 싸우면 그게 싸움이나 되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역사적 사실이 유쾌하다는 건 아닙니다. 당시 역사를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건 전쟁의 승패는 철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겁니다. 철도가 전쟁에 미친 영향은 미국 남북전쟁을 봐도 비슷합니다. 대륙이 통일되는 일도 마찬가지죠. 유니언 퍼시픽 철도에 의해서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지고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과연 철도 없이 이게 가능했었을까요? 육로로 자원을 동원하는 비용이 수로보다 대강 1000배는 비싸지 않겠어요? 이건 딴 얘기지만 구글을 보면 걔네가 고작 10배에서 100배 더 나은 것을 하려는 기업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그 자체인 기업으로서 100배 이상 나은 걸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럴 겁니다. 근데 철도도 당연히 100배 이상 좋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뿐이죠.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5톤짜리 침짝을 옮긴다고 해볼게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겠죠? 근데 만약 기차로 옮기면 어떨까요? 아무리 못해도 1000배는 더 빠르고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규모의 경제, 그쵸? And that takes us to John D. Rockefeller, right? 자, 이제 다음으로 할 얘기는 존 디 록펠러입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고래를 사냥했습니다. 목선을 타고 인도양으로 다니면서 고래를 잡았죠. 피하 지방에서 등유를 추출하다가 램프불을 켰던 시절입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데 있어 그닥 효율적이진 않았죠. 고래 기름 대비 석유가 1000배는 더 효율적인 에너지잖아요. 스탠다드 오일이 뭐하는 회사였는지 보면 일단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마치 배터리처럼 석유 에너지를 저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탱크에 넣는 거잖아요. 게다가 심지어 에너지 네트워크 회사였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유전을 산 게 아니라 정유시설을 모조리 사들였어요. 석유를 정제하고 저장하고 모든 유조선과 유조차를 사들이면서 마치 에너지 네트워크가 가두리 양식이 된 거죠.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리테일로 운반되는 사업, 즉 에너지 소매 유통도 사업 범위였죠. 심지어 에너지를 더 많이 팔기 위해 가열로를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처럼 제프 베조스가 하던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업 모델은 제프 베조스가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록펠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건 죄다 록펠러가 발명해낸 거예요. 면도기를 더 팔기 위해 면도기를 그냥 주는 거, 이런 거요. 이걸 위해서는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희소성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화의 희소성이 없으면 변동성은 너무 커지고 시장은 홈파망이 됩니다. 암튼 이처럼 역사의 최초의 에너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그가 죽고 1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1조 달러가 넘는 가치를 유지하는 게 참 대단한 거죠. What does that mean? That you said that Rockefeller realized he had to institute a cartel. 조금 전에 록펠러는 카르텔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변동성을 감쇄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희소성을 부여했다라는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 호황과 불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희소성과 관련된 건데 상품을 화폐로 사용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과잉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변동성을 안고 가는 매우 비효율적인 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가 한 건 뭐냐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표준화시킨 거죠. 즉, 덜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사회 자원 배분을 효율화시킨 거죠. 암튼 인간이 가진 능력을 생각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로잉머신을 탄다고 해볼게요. 아무리 열심히 로잉질을 해도 1시간에 1kW씩 생산하는 건 어렵죠. 올림픽 수준의 조정 경기 선수가 하루 종일 저어봤자 29센트? 이처럼 인간의 물리력을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고작 25센트? 10센트는 되려나? 사람에 따라서는 10센트어치의 일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뤄낸 걸 생각해봐요. 에너지를 채널링함으로써 1000배, 10,0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폭발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모든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누군가가 10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채널링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기름의 원래 용도는 등유를 통한 조명이었지만 난방에도 쓰이게 되었고 자동차라는 킬러 앱이 나오면서 정점을 찍은 거죠.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국가, 도시, 기업이 가져가는 엄청난 부의 창출과 파워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철도 네트워크, 석유를 통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했죠. 결국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화가 되고 효율화가 되느냐가 모든 문명 발전과 부의 창출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점점 컴퓨팅 파워를 높여가며 가치 있는 금융 네트워크로 커져가는 것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화라는 걸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어질 네달바님이 제작하실 10부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식품이라는 열량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 강철과 알루미늄이라는 재료의 발전이 물류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재미있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럼 저는 네달바님이 제작하실 다음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의 더빙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